곧 18,000피트 상공에 도달합니다. 이 깊이는 어비스에서 버드 브리그먼이 내려간 깊이와 같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가장 깊은 곳에는 거의 평범한 세상의 일부가 아닌 듯한 장소가 있습니다. 햇빛이 전혀 들지 않고 매우 춥고 압력이 너무 강해서 철도 깡통처럼 으스러뜨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 지구 해양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이곳은 태평양 서쪽, 일본과 필리핀 사이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너무 깊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도 여기 들어가면 완전히 잠길 거야, 형.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노오에, 즉 미국 해양대기청의 연구에 따르면 그곳의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딥에 에베레스트 산을 넣으면 거의 7마일에 달하는 깊이라고 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이곳은 어둡고 차가운 구덩이 같아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자들의 연구가 더 깊어지면서 그들은 점점 예전의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극심한 어둠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깊은 바닷속에는 여전히 특별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 물고기, 작은 생물들, 그리고 박테리아까지도 거의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 더 놀라운 건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 태양빛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야. 대신 그들은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 마치 자신들만의 생태계처럼 우리가 지상에서 익숙하게 보는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곳이야.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에 대해 더 많이 발견될수록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강대국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곳은 단순히 깊은 바다만이 아니야. 이곳은 점점 과학, 기술, 자원, 그리고 군사 전략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어. 분석가들과 해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바다의 깊은 곳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곳에 중요한 광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이것들은 현대 기술에 필요한 것들이야. 여기에는 배터리, 전자제품, 그리고 다른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소재들이 포함돼. 이 때문에 심해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 현재 여러 나라에서는 가장 깊은 바다를 탐사하기 위해 특수 로봇, 연구용 잠수함, 그리고 첨단 선박을 사용하고 있어.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곳은 매우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지. 바닷속 깊은 곳의 압력은 정말 위험해. 간단히 말해서 물속 깊은 곳에 있으면 엄청난 무게가 네 몸 위로 떨어지는 것과 같아. 그리고 아무리 두꺼운 관철이라도 충분히 튼튼하지 않으면 부서질 수 있어. 그런데 마리아나 해구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이것만으로도 콘텐츠 제작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지구 표면은 거대한 퍼즐처럼 큰 암석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각들을 판 또는 지각판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판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나 해구 근처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판이 서로 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태평양 판입니다. 이 판은 더 무겁고 더 오래되어서 다른 판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섭입, 서브덕션이라고 부릅니다.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계속 가라앉으면서 바다 바닥에 아주 깊은 구덩이가 형성됩니다. 바로 그것이 마리아나 해구가 된 것입니다. 마치 두 거대한 암석 조각이 수백만 년 동안 천천히 충돌하는 것처럼 이 과정은 갑작스럽지 않고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우리 행성의 모습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1975년에 탐험가들은 긴 밧줄과 무거운 장비만을 사용해 해구의 깊이를 처음으로 측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영국의 HMS 챌린저호에서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밧줄이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닿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측정한 깊이가 너무 깊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마리아나 해구의 넓이와 깊이가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더 많은 비밀이 밝혀질수록 마리아나 해구는 오늘날 세계에서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어둡고 깊은 바다 밑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과 과학적 발견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 두 사람이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거의 아무도 직접 본 적이 없는 곳이죠. 그들이 사용한 것은 평범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트리에스테입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잠수정이었습니다. 바로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이었죠. 그 안에는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금속 캐빈이 있습니다. 마치 큰 탱크 아래에 매달린 작은 쇠공처럼 생겼죠. 그곳에 스위스 엔지니어 제키 피카르와 미 해군 장교 돈 월시가 탑승했습니다. 그들이 바닷속으로 점점 더 깊이 내려갈수록 빛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그들 주위에는 완전한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물도 엄청 차가워서 거의 얼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적은 어둠이나 추위가 아니라 바로 압력이었습니다.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몸과 잠수정에 가하는 압력이 더 강해집니다. 마리아나 해구에서는 압력이 너무 강해서 두꺼운 강철조차도 으스러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주 작은 물체 위에 거대한 산이 얹혀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만큼 해저에서는 압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NOAA와 다른 해양 연구자들에 따르면 챌린저 딥의 압력은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압력보다 1000배 이상 강하다고 합니다. 트리에스테가 아래로 내려가는 도중 갑자기 폭발음과 같은 큰 소리가 선실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관측창의 일부에 너무 강한 압력 때문에 금이 갔습니다. 그 깊이에서는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차량의 강철이나 유리가 완전히 부서진다면 단순히 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압력이 너무 강해서 한순간에 차량 전체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5시간에 걸친 시메로의 여행 끝에 그들은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학계에 충격을 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와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그런 환경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기존의 믿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너무 깊어지면 압력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아래에는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작은 생물들과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압력 때문에 다른 일반 동물들이 거의 으스러질 정도여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생존 방식이 지구 표면에 사는 생물들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얕은 바다에 사는 많은 동물들은 단단한 뼈와 껍데기를 만들기 위해 칼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처럼 매우 깊은 곳에서는 이런 종류의 몸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물의 압력과 화학 성분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해에 사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몸이 매우 부드럽고 외모도 독특해서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바닷속 깊은 곳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태양계의 다른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도 마리아나 해구의 많은 부분이 완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는 달 표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달에 대해 우리 바다의 가장 깊은 곳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탐사 기술이 발전할수록 심해의 더 많은 비밀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던 비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다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표면에서 오는 빛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직 바다의 푸른색이 조금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마치 태양도 아침도 없는 세상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다 구역에서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곳에 사는 어떤 동물들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눈이 커졌습니다. 또 다른 동물들은 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동물들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생물 발광이라고 부릅니다. 해양 생물학자들과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심해 생물들이 몸속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몸에 내장된 손전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을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고 포식자를 피하며 바다의 극심한 어둠 속에서 짝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바다 속에서는 빛이 거의 없어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에 사는 독특한 생물 중 하나가 바다도끼 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몸이 아주 얇아서 거의 칼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있는 커다란 눈입니다. 이 눈으로 위를 헤엄치는 동물들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몸 아래쪽에는 작은 기관들이 있어서 파란 빛을 내뿜습니다. 이 빛을 이용해서 위에서 보이는 물의 색과 맞춥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물고기는 주변의 빛을 흉내내서 아래에 있는 포식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합니다. 마치 바닷속에서 투명 모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환경은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미드나잇 존이라고 부르는 바다의 한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영원한 어둠입니다. 여기서부터 해구의 가장 밑바닥까지 당신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은 바로 살아있는 생물체들에서 나오는 빛뿐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시력이 필요 없으므로 이곳 생물들도 몸이 적응했습니다. 일부는 물속의 작은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 조금만 헤엄쳐도 그 움직임을 바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온몸이 아주 민감한 레이더처럼 작동하는 거죠. 이곳에는 먹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물들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 예 중 하나가 펠리컨 뱀장어입니다. 이 동물은 크기가 크지 않지만 몸에 비해 입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먹이도 삼킬 수 있습니다. 이곳은 때때로 몇 주나 몇 달 동안 다시 먹이를 찾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먹이를 가릴 수 없습니다. 먹이가 나타나면 바로 먹어야 합니다. 이 깊은 바닷속에서는 정말로 삶의 규칙이 다릅니다. 예쁘거나 강하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 오랫동안 궁금증을 안겨준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태양이 없는데 이 생태계 전체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원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바다 표면에서 옵니다. 매일 위에서부터 작은 입자들이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아 내려옵니다. 여기에는 죽은 플랑크톤, 작은 유기체의 잔해, 물고기 배설물, 그리고 기타 유기물질이 포함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마린 스노우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바다 표면에서 천천히 작은 먹이가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바닥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다른 동물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심해에 사는 생물들에게 남는 먹이는 정말 적습니다. 하지만 가끔 더 큰 축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닷속은 마치 축제와도 같아집니다. 큰 고래가 죽어서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으면 그것은 심해 생물들에게 엄청난 먹이원이 됩니다. 이 현상은 고래낙하, 웨일폴로 불립니다. 해양 연구자들은 죽은 고래 사체가 많은 생물의 생명을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도착하는 것은 상어와 큰 바라쿠다 같은 청소동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은 상어와 큰 물고기 같은 청소동물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 벌레, 그리고 남은 살을 먹을 수 있는 다른 작은 생물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거의 뼈만 남았을 때에도 고래의 뼈 자체를 먹을 수 있는 특이한 생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살아가기 매우 힘든 곳에서 에너지의 모든 조각이 소중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에서도 생명이 계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나 해구 아래의 세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일반 해저를 넘어 별개의 세계처럼 보이는 극한 해양구역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하달데이라 부릅니다. 이 이름은 고대 신화에서 저승, 즉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하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지구 표면과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생명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매우 어둡고 매우 춥고 압력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여전히 이곳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독특한 생물 중 하나는 마리아나 달팽이 물고기입니다. 심해 연구자들과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지구에서 발견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를 보면 일반적인 물고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색깔이 청백하고 몸이 거의 젤리처럼 생겼습니다. 뼈도 일반 물고기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몸 대부분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바닷속 깊은 곳에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일반 동물이나 사람이 이런 깊이에 들어가면 압력 때문에 몸이 바로 으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네일피쉬는 다릅니다.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마치 몸 전체가 심해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스네일피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이노피오포어라고 불리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진흙이나 돌처럼 보이지만 이들도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단세포 생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몸 전체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람의 주먹만큼이나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해양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생물들이 어떻게 해구 아래의 엄청난 압력을 견디는지는 여전히 큰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과도한 압력이 일반 세포의 구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 아래에서는 마치 다른 생명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해에는 햇빛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대신 이들은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먹고 삽니다. 이것은 심해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햇빛이 없어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구 표면에서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태양에 의존합니다. 식물들은 햇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후에 다른 동물들이 식물을 먹고 이렇게 생명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해구의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여기서는 지구 아래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행성 자체가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서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태양빛이 없지만 지하바다나 화학활동이 있는 곳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리아나 해구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또 다른 한 가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깊은 바다가 세계적인 경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학과 탐사가 각국이 마리아나 해구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는 자원, 기술, 군사 전략, 그리고 심해에 대한 통제도 포함됩니다. 1960년 트리에스테의 역사적인 잠수 이후 수십 년 동안 해구의 가장 깊은 곳에 다시 도달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임무가 너무 비싸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심해의 일부 지역은 달보다도 더 접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2년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단독 심해 탐사를 실시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다시 이곳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BBC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카메론은 특별히 설계된 잠수정을 이용해 챌린저 딥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습니다. 이후로 심해 탐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탐험가 비터 베스코브가 2019년부터 마리아나 해구에서 여러 번의 잠수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무들이 민간 탐험가들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는 반면 중국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공식 중국 보고서와 국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잠수정 펀두제가 마리아나 해구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극한 탐사 임무를 위해 제작된 첨단 심해 잠수정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목표는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그들은 심해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대규모 임무 대신 그들은 더 많은 자율무인 잠수정 AU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사람이 타지 않아도 오랜 시간 동안 바닷속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해저 지도를 만들고 퇴적물을 조사하며 바다 밑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유인 임무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해는 점점 새로운 전략적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특이한 생물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신 이제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데이터, 자원, 기술, 그리고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나라들이 로봇과 잠수함을 심해로 보내면서 마리아나 해구와 심해 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가 단순히 과학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더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는 큰 이해관계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원입니다. 심해의 광활한 지역 아래에는 해저에 흩어져 있는 독특한 암석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바닷속에 누워있는 평범한 작은 돌이나 감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이터, BBC, 그리고 국제해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암석들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과 같은 중요한 금속이 들어있으며 이 금속들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금속들은 전기차, 스마트폰, 풍력 터빈,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의 배터리 제작에 사용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 기술로 점점 더 이동할수록 이러한 금속들에 대한 수요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와 대기업들에게 바닷속은 미래의 새로운 광산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심해 채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연구원들과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심해 생태계는 매우 느리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굴로 인해 해저의 일부가 손상되면 그것이 회복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저 생물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생물들이 채 발견되기도 전에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만이 심해가 중요한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민감하고 더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과 글로벌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이 우주에 있는 위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통신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 세계 국제 인터넷 트래픽의 90% 이상이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 밑에 깔려있는 긴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마치 거대한 케이블 네트워크처럼 여러 나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 영상통화, 소셜미디어, 국제 비즈니스 거래, 군사통신, 그리고 거의 모든 현대 디지털 활동이 이곳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 중요한 케이블들이 끊기면 많은 나라의 인터넷과 통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부와 군사 분석가들의 새로운 우려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심해를 탐사하는 데 사용되는 동일한 기술이 해저 케이블을 찾거나 감시하거나 파괴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무인 잠수정이나 심해 로봇은 해저 지형을 매우 정밀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상황에서는 이들이 바닷속에 있는 중요한 통신선을 찾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는 심해를 새로운 전략적 전장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탱크나 전투기가 있는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릅니다. 훨씬 조용하고 더 은밀하며 방어하기도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매우 넓고 그 아래를 감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석가들과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많은 나라들이 현재 심해 기술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과학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 이점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많은 법적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해의 대부분은 한 나라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제해양협정과 유엔 논의에 따르면 공해의 일부 지역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구역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규칙들이 있더라도 채굴, 탐사, 그리고 심해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제협정의 진행이 느린 반면 각국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장비를 바닷속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가 규칙에 대해 아직 논의하고 있는 동안 기술이 더 발전한 국가들은 점점 더 통제권과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나 해구는 더 이상 단순히 바다의 깊은 한 부분이 아니라 현대 세계의 도전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과학, 자원, 환경, 기술, 그리고 글로벌 안보 모두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곳이 우리 생명의 기원과 지구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곳은 미래의 권력과 통제를 위한 경쟁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이 바다의 심연으로 내려갈수록 한 가지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세계는 지구에서 아직 완전히 탐사되지 않은 마지막 장소 중 하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자원과 전략적 우위를 위한 치열한 쟁팔전으로 끝나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해를 둘러싼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입니다.